700책제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클루지. 저자, 게리 마커스. 출판일, 2023년 5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정신적 실수를 알자. 책 소개. 10년 전 절판되었다가 자청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 소개되며 재출간. 베스트셀러 역주행 스토리를 탄생시킨 화제의 책 클루지. 화제의 역주행 베스트셀러 클루지가 새로운 옷을 입고 리커버 에디션으로 출간되었다. 클루지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언어학을 넘나들며 인간 마음의 기원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의 대표작이다. 게리 마커스가 주장하는 흥미로운 개념은 인간의 뇌가 서툴게 짜 맞춰진 고물 컴퓨터 클루지라는 것이다. 진화를 거듭하며 땜질을 계속해온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의 뇌는 불완전하며 이 때문에 인간은 쉽사리 생각에 함정에 빠지고 끊임없이 정신적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2008년도에 출간된 이 책이 2019년에 역주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문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현재에도 게리 마커스의 주장이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우며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역행자 외저자 자청은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대마다 클루지를 떠올린다고 말한다.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 침이 고여도 유전자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참았고 남들의 실수를 볼 때도 저건 클루지야 생각하며 의사결정력을 높였다. 생각의 함정에 빠져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내 안에도 클루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클루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한 소중한 단서와 불완전한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게리 마커스, 정신분석학자.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언어학을 넘나들며 인간 마음의 기원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인지과학자. 뉴욕대학교 심리학 신경과학 명예교수. 햄프셔대학교에서 인지과학으로 석사학위를, MIT에서 스티븐 핑커 교수의 지도 아래 뇌과학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마쳤다. 1996년 전도 유망한 젊은 심리학자에게 수여되는 로버트 판츠상을 수상했으며 머신러닝 스타트업인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와 로버스트 닷 AI를 설립하고 운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등 유수의 매체에 흥미로운 글을 기고하고 인간 대 기계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지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간의 뇌는 서툴게 짜 맞춰진 고물 컴퓨터, 클루지. 23살에 MIT 박사가 되고 30살의 교수가 된 천재 과학자의 놀랍도록 대담한 대표작. 생각의 함정을 파헤치다. 진화의 실수를 추적하다. 우리는 고귀한 이성을 지닌 존재인가? 또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인가? 저자 게리 마커스는 인간은 그런 존재와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마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정밀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 맞춰진 고물 컴퓨터라고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억, 신념, 선택, 결정, 언어, 행복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신 영역을 두루 살피며 우리들의 현명한 일상을 방해하는 생각의 함정을 파헤친다. 왜 우리의 정신은 이토록 실수투성이일까? 불가사의한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견해. 우리는 왜 전화번호 10일짜리도 외우지 못할까? 왜 우리는 괴로워질 걸 알면서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까? 왜 우리는 비이성적인 소비를 하고 돈을 낭비할까? 클루지는 인간 본성의 가장 불가사의한 측면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며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발상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의 도덕적 선택은 왜 종종 도덕적이지 않으며 도덕적 직감은 왜 이토록 허술한지 밝혀낸다. 진화의 관점에서 추적한 언어의 기원과 비밀은 언어의 태생적 불완전성을 토대로 무엇이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행복에 대해서도 해안을 얻을 수 있다. 책은 우리의 행복 계산기는 왜 이렇게 어설픈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번쯤은 시달릴 정도로 정신질환이 흔한 까닭은 무엇인지 밝히며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에 관해 대담한 주장을 펼친다. 클루지가 만들어낸 생각의 함정을 생각의 무기로 전환하는 13가지 방법. 클루지는 단지 진화의 흉터와 클루지로 얼룩진 일상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 게리 마커스는 우리 내면의 클루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 실수를 극복하고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생각의 함정에서 생각의 무기를 찾아내는 방법들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클루지는 지식에 관한 지식을 통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웅변한다. 게리 마커스는 말한다. 진화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류가 없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클루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단서와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과 세계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해부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또 언제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지 속속들이 밝혀냈다.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거의 그렇지 않다. 만약 인류가 지능과 자비심을 갖춘 어느 설계자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우리의 논리는 나무랄 데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은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회상은 믿음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문장은 힘차고 우리의 단어는 정확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싱싱노래하다, 생생노래했다, 브링브링 가져오다, 브로트브락 가져왔다처럼 불규칙 동사나 그 밖에 이상하고 모순된 것들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언어의 정통한 리처드 레더러가 말했듯이 햄버거에는 햄이 들어있을 것이며 에그플랜트 에그플랜트까지에는 에그액 달걀가 달려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크웨이 큰 길에서 파킹파크 주차하고 드라이브웨이 진입로에서 드라이브 운전하지 다른 길에서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을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었나? 하지만 3층 초코 크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우리는 100달러짜리 전자레인지를 살 때는 25달러를 아끼려고 기꺼이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러나 1000달러짜리 평면 텔레비전을 살 때는 똑같은 액수를 아끼려고 똑같은 거리를 가지 않는다. 절약할 수 있는 비율이 작다고 같은 액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타당한 3단론법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잘못된 3단론법 예컨대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한다. 장미는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미는 생물이다. 의 차이를 간과하곤 한다. 후자의 논법도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미를 자동차 배터리로 바꾸어보라. 만약 내가 모든 선원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특정한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선원들 각자의 애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뜻 목격한 사건이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속된 12개의 단어 목록을 30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인간 마음의 설계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까지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클루지란 무엇인가? 아폴로 13호의 긴급 상황과 맥가이버의 책략. 셰익스피어가 무한한 이성을 상상했던 곳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곧 공학자들이 클루지하고 부르는 것을 본다. 클루지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을 뜻한다. 예컨대 1970년 4월 아폴로 13호의 달 착륙선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대체 여과기를 승무원들에게 보낼 방법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기 전이었다. 우주 캡슐을 며칠에 걸쳐 기지로 끌고 올 수도 없었다. 여과기가 없다면 승무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빠른 일이었다. 우주비행 관제소의 공학자 에드 스밀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주 캡슐 안에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궁리를 해봐라. 다행히 지상 정비원들은 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비닐봉지와 마분지 상자, 절연 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역과기 대용물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중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장치가 특별히 멋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했어요. 모든 클루지들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학자들은 때때로 재미삼아 클루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 예컨대 팅커 토이 장난감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클루지를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클루지는 절박한 사정과 뛰어난 책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맥가이버가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와 고무 매트로 신발을 급조하듯이 말이다. 그런가 하면 월레스와 그로미 볼러스 앤 그라멧에서 자명종과 커피 기구와 머피 머피 침대로 이어지는 발사와 활동 개시 런치 앤 액티베이트 장치나 루브 골드버그의 간단한 연필깎이처럼 그냥 웃자고 만든 클루지들도 있다. 이 장치의 경우에는 연에 달린 끈이 작은 문을 들어 올리면 나방들이 나와서 새 장을 들어 올리게 되고 이어서 딱따구리가 나와 연필심이 박힌 나무를 쪼아댄다. 하지만 맥가이버의 신발이나 루브 골드버그의 연필깎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한 클루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이다. 클루지의 유래. 클루지라는 단어의 기원과 철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의 D를 삽입해 클러지로 쓰기도 한다. 이것은 이 단어가 뜻하는 해결책만큼이나 서툴러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발음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다. 클루지를 제대로 발음하자면 슬러지가 아니라
휴지 거대한 애 가깝다. 몇몇 사람들은 이 단어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뜻하는 스코틀랜드의 옛 단어 클로지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리한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클루그크가 기원이라고 믿는다. 컴퓨터 은어 해커사전 The Hackers Dictionary of Computer Jargon에 따르면 1935년에 이미 클루지 중이 공급기라는 말이 쓰였다. 그것은 인쇄기의 부속물이었다. 클루지 공급기는 작고 저렴한 전기 모터와 전자 제어 장치가 있기 전에 설계되었다. 이것은 한 구동축으로부터 작동에 필요한 모든 동력을 공급받고 또 부품들 사이에 박자가 맞도록 캠과 벨트와 연동장치를 복잡하게 연결해 놓은 것이었다. 때문에 이것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웠으며 고장이 잦았고 고치기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이것은 아주 영리한 장치였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이 말이 처음으로 대중화된 것은 1962년 2월 잭슨 그레놀름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농담조로 쓴 클러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How to Design a Clutch 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지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러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클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피학증적인 매스키스틱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곧바로 알아챈다. 아마추어들은 그것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뷰익 리비에라의 엉터리 와이퍼. 실생활에서도 수많은 클루지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초까지도 대부분의 차들에 설치되어 있었던 진공식 와이퍼를 생각해보라. 오늘날 대부분의 차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와이퍼는 전기로 구동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차들이 12V가 아니라 6V로 달렸다. 그것은 스파크 플러그를 작동시키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한 전력이었다. 때문에 와이퍼 같은 사치품을 구동시킨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 영리한 기술자들은 전기 대신에 엔진에서 나오는 흡입력을 이용해 와이퍼 모터를 돌리는 클루지를 고안하였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한 가지 문제는 엔진에서 생기는 흡입력의 양이 엔진의 작동 강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었다. 엔진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흡입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컨대 1958년산 뷰익 리비에라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와이퍼가 군뱅이처럼 움직이거나 아예 멈춰버렸다. 산악 지방에서 비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장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간 마음의 특이한 점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멋진 은유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의논의 여지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떤 대안적 장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 등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클루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최선의 공학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신체에도 클루지가 숨어 있다. 공학자들은 대개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루지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지를 만들까? 진화의 과정은 영리하지 않았고 구두쇠처럼 인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돈과 상관이 없으며 선견지명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진화는 10억 년에 걸친 일인데 도대체 무슨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생명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지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로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러붙은 까닭은 무엇일까? 척추가 2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4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우리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에게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의 감광 부위 망막는 머리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온갖 방해거리가 생겼는데 배선 다발이 눈을 꿰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두 눈에는 빛에 반응하지 않는 맹점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이것 역시 클루지의 대표적인 예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지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소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정관은 앞쪽으로 다시 갔다가 고리 모양으로 180도를 빙돌아 음경으로 이어져 있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소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다. 콧구멍 위에 쓸모없이 돌기가 나 있고, 치아는 썩으며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은 쑤신다. 등은 쉽게 뻣뻣해지며 털도 없고 부드러운 피부는 베이고 물리기 쉬우며 햇볕에 타기까지 한다. 우리는 달리기도 잘 못하며 우리보다 작은 침팬지에 비해 약 3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결함들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 세계에도 수십 가지 결함들이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되는데 핵심적인 과정인 DNA 복제에 앞서 DNA 가닥이 분리되는 과정은 위로같이 복잡하다. DNA 폴리메라제 폴리머레이스의 한 분자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다른 한 분자는 합리적인 공학자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연은 쉽게 클로지를 만들곤 한다. 자연은 그것의 산물이 완벽한지 또는 세련됐는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작동하는 것은 확산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뿐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유전자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는 생물을 낳는 유전자는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은유다. 이 게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함 에데쿼시이다. 우리의 마음은 클루지다. 마음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화하였다.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는다. 맞다. 내 척추는 클루지다. 내 망막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도 클루지일까? 우리의 신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식으로 생각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적 전통 속에서 학자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되도록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며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이 베이스 에밸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수학적으로 최적의 방식으로 추론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권이 있는 학술지는 MIT, UCLA,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온 인지과학의 3인방과 함께 이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간의 인지작용이 합리적인 계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작용은 수행의 최적 수준에 접근한다. 최적 합터멜리티라는 개념은 점점 더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진화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 학문 분야의 공동 창시자인 존 투비와 레다 코스미데스 리다 카스마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선택은 언덕을 오르는 과정과도 같아서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계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의 광대한 시간에 걸쳐 많은 대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의 축적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스티븐 핑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시각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부분은 정말로 잘 설계되어 있다. 나아가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작용을 가하는 기관으로 정보가 올라가면서 설계 엔지니어링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려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다. 물론 분별 있는 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자연선택이 최고로 잘 제작된 기능적 설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자연선택이 최고의 설계를 결코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베이스주의자들, 베이즈네스 진화심 리학자들과 달리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체만큼이나 클루지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영화 사례와 남성들의 빈번한 착각, 진화심리학의 많은 서적들을 뒤져보아도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 정말로 기이하다고 평가받는 측면들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대부분의 진화심리학자들은 최적의 수준 아래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오류가 논의될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언뜻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훌륭히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화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어느 누구도 영화 사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영화 사례는 그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처럼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면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일이 생기겠는가? 마틴 데일리와 마르고 윌슨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영아 살해는 매우 제한된 주변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곧 부모가 자식과 실제 혈연관계로 맺어 있지 않거나 예컨대 양부모의 경우에 또는 친자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의심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지금은 자식을 제대로 돌볼 처지가 아니지만 나중에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컨대 지금 낳은 아이의 건강이 절망적으로 나쁜 경우에 영아 살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데일리와 윌슨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볼 때 사례자와 어린이 학대의 유형들은 이 가설과 잘 들어맞는다. 또 다른 예로 조금 덜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자. 남성들은 잠재 배우자의 성적 의도를 체계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저 희망 섞인 사고의 결과일 뿐일까? 진화심리학자 마티 헤이즐 토마리 헤서튼과 데이비드 버스 데이빗 버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자 자연을 통해 강화된 인지 오류라고 말한다. 더 성공적인 생식을 가능케 하는 전략은 해당 집단 안에서 당연히 널리 퍼질 것이며 조상 남성들 가운데서 잠재 배우자의 신호를 과잉 해석하는 경향이 있던 남성들은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치곤 했던 남성들보다 더 많은 생식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상 남성들이 과잉 해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생식 기회를 얻는 것이 간혹 있지도 않은 기회를 잘못 지각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 같은 부작용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타인의 동기를 체계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행동이 언뜻 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특성일지 모른다. 위에 예처럼 재치 있고 주의 깊게 논증된 사례들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모든 기이한 버릇들이나 이상한 작용들 뒤에 진정으로 적응에 유익한 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는 대담한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적화는 진화의 필연적 이네비터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진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파서블 결과일 뿐이다. 결함처럼 보이는 몇몇 것들은 실제로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추와 거꾸로 된 망막이 증명하듯이 몇몇 결함들은 정말로 최적 수준 이하의 것이며 그저 진화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수 있다. 왜 이토록 우리는 불완전할까? 진화의 핵심 기제인 자연선택은 진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만큼만 좋은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타난 돌연변이가 유익하다면 그것은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변이는 아쉽게도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다. 옛말에도 있듯이 제안하는 것은 우연치 않쓰고 처분하는 것은 자연이다. 나타나지도 않은 변이는 당연히 선택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갖춰진 유전자들이 나타난다면 자연선택은 이 유전자들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전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화는 나타난 것들 가운데서 차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진화를 산에 오르는 일에 비유해 생각해보자.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를 통해 어떤 복잡한 생물이나 기관 예컨대 눈이 하룻밤 사이에 조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운 좋은 변이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도킨스의 생생한 말을 들어보자. 여러분은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누나이나 헤모글로빈 히모글로빈 분자가 순전히 뒤죽박죽의 행운을 통해 여기부터 무한히 자기조립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눈과 무릎, 효소와 팔꿈치 관절, 기타 생명의 기적들이 보여주는 천문학적 비계연성은 다윈주의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이론이라면 어떤 이론이든 풀어야만 하는 문제다. 그리고 다윈주의는 이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푼다. 다윈주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계연성을 다루기 쉬운 작은 부분들로 쪼개어 필요한 행운을 흐릿하게 만들고 비계연성의 산을 뒤로 돌아 완만한 비탈로 수백만 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기어오른다. 웅대한 진화의 예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인간의 망막은 어두운 방에서 딱 한 개의 광자포탄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달팽이관 음파의 반응에 진동하는 뇌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털세포 은조용한 방에서 수소 원자의 지름보다도 작은 진동을 탐지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각체계는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기계의 시각 능력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 거미줄은 강철보다도 강하고 고무보다도 유연하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물의 종들 그리고 종들이 의존하는 기관들 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점점 더 적절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앞서 말한 눈의 민감도처럼 이론적 한계에까지 도달하곤 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과제에 절묘하게 적응되어 있다. 이것은 주변 기압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산소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생물의 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조율되어 있다. 이런 차이는 해수면에 거주하는 생물과 히말라야 고지대에 사는 줄무늬 머리 거위벌 헤딧 구스 같은 종을 비교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헤모글로빈의 생화학적 작용에서 눈의 정교한 초점 체계에 이르기까지 깜짝 놀랄 만큼 완벽에 가까운 생명 현상들이 수천 가지나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 진화가 지나는 길이 그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산의 비유가 흔히 놓치는 점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정상에 못 미치는 꼭대기에서 이른바 국부적 최대치로고 맥시멈에서 진화가 고착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도킨스나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진화는 잔걸음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변화가 곧바로 개선을 불러오지 않으면 유기체는 더 높은 꼭대기가 저 멀리 있더라도 자신이 도달한 산맥의 한 지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클루지들 척추, 거꾸로 된 망막 등은 바로 이렇게 제법 높기는 하지만 절대 정점에는 못 미치는 산들의 고착된 진화의 예들이다. 진화는 궁극적으로 완벽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는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 허버트 사이먼이 적당히 만족하기 satisfying가 부른 것, 곧 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의 문제다. 이런 결과는 경우에 따라 아름답고 세련된 것일 수도 있고 클루지일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낳을 수 있다. 생물의 세계에는 절묘한 측면들과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날림으로 된 측면들이 함께 존재한다. 때로는 세련됨과 서투름이 말 그대로 나란히 공존하기도 한다. 예컨대 매우 효율적인 신경세포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인 시냅스 간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효율적이던 전기활동이 시냅스 간격에서 덜 효율적으로 흩뿌려지는 화학물질로 변환되며 이 화학물질을 통해 다시 열이 낭비되고 정보가 손실된다. 이와 비슷하게 척추동물의 눈은 미묘한 기제를 통해 빛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의 다양한 강도에 순응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보다 정교하게 작동하지만 여전히 뒤를 향해 있는 망막과 그것의 부산물인 맹점의 장애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진화의 최정상에 도달한다면 이것의 작동 방식은 많은 면에서 오늘날과 비슷하겠지만 망막은 낙지의 경우처럼 앞을 향해 있을 것이며 맹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눈은 뒤를 향해 있는 망막을 전제할 때 거의 최선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정상의 뚜렷이 못 미치는 곳에서 자연히 머무는 경우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진화, 클루지를 만들다. 진화의 가능성은 이전 진화의 제약을 받는다. 어떤 생물이 특정 순간에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설계를 갖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작위적인 우연, 다시 말해 그냥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예컨대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거나 빙하시대 같은 대변동이 일어나면 진화가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는 우리의 유전물질에 담겨있는 역사 때문일 수도 있다. 역사는 강력한 때로는 이롭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진화의 가능성이란 이전에 진화한 것에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일부 정치적 갈등이 세계대전 뒤에 체결된 조약들에서 비롯한 것처럼 오늘날의 생명현상은 이전 생물들의 역사에서 비롯한 측면이 있다. 다윈이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다. 지금 존재하는 형태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예컨대 인간의 척추가 이렇게 생긴 까닭은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 네발짐승의 척추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진화의 관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화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수정을 가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편법이라도 좋다. 진화의 관성이 생기는 까닭은 새로운 유전자가 이전 유전자들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특정 유전자를 지닌 생물은 살아서 번식하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연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사용한 편법이 내일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제품을 팔아야만 하는 경영자의 처지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진화는 노벨상 수상자 프랑수와 제이콥의 유명한 말처럼 땜장이의 처지와 비슷하다. 땜장이는 종종 자기가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면서 낡은 마분지, 노끈, 나무나 금속 조각 등 주변에 아무 것이나 사용해서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자투리를 모아 조립한 것이 생긴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땜질은 클루지의 괴짜 할아버지다. 생존은 최선의 진화를 방해한다. 한마디로 말해 진화는 종종 옛것 위에 새로운 체계를 쌓아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신경과학자 존 엘먼전 어머는 자기가 방문한 적이 있는 발전소에 비유해 이런 생각을 멋지게 표현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세 층의 공학이 겹겹이 쌓여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 최신 컴퓨터 공학이 곧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진공관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것은 다시 가스를 밀어넣는 더 오래된 기체역학을 통제하고 있었다. 만약 발전소 기술자들에게 전체 체계의 작동을 멈추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낡은 체계들을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심찬 재설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올리는 것처럼 꼴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 셋 가운데 가장 오래된 후뇌는 적어도 5억 년 전부터 있었으며 호흡, 신체 균형, 경계 등 인간뿐 아니라 공룡에게도 똑같이 기묘한 기능들을 통제한다.
그 뒤에 생긴 층인 중뇌는 시각과 청각 반사를 조절하고 눈의 운동 같은 기능들을 통제한다. 가장 마지막에 생긴 부위인 전뇌는 언어나 의사결정 같은 일들을 통제하는데 이것은 종종 더 오래된 체계들에 의존한다. 신경과학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언어는 왼쪽 전뇌의 호두만 한 부위인 브로카 영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언어는 더 오래된 체계인 손해나 언어 처리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기억 체계 등에도 의존하고 있다. 진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우리의 뇌는 마치 수차례 글자를 쓰고 그 위에 또 써서 새 글자 뒤에 옛 글자가 숨어있는 고대 양피지 사본처럼 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애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 Progressive Overlay of Technologies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진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유. 진화를 통해 왜 클루지와 같은 해결책들이 생겨나는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인간의 마음이 클루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은 당연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진화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유전체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인간이 존재해온 짧은 시기와 그것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30억 년을 살아왔으며 포유동물은 3억 년을 살아왔다. 이와 달리 인간은 기껏해야 몇십만 년을 살아왔다. 나아가 언어, 복잡한 문화, 사려 깊은 사고력 등은 생긴 지가 겨우 5만 년쯤 되었을 것이다. 진화의 표준에 견주어 볼 때 이것은 결함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전 진화의 관성이 축적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오늘날 보통 인간의 삶은 보통 원숭이의 삶과 상당히 다르지만 인간의 유전체와 영장류의 유전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핵산의 기본 단위인 유클레오티드 누클레오타이드로 따져볼 때 인간의 유전체와 침팬지의 유전체는 98.5%가 동일하다. 이것은 인간 유전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려 깊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생물의 단계에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성들이 즉 언어, 문화, 사려 깊은 생각 등 우리를 인간으로서 가장 뚜렷이 정의해주는 특성들이 원래 매우 다른 목적에 적합한 유전적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뜻한다. 클루지가 선사하는 독특한 기회. 마음의 한계와 생각의 함정을 포착하기.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영역들인 기억, 신념, 선택, 언어, 행복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클루지가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때때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멍청하기도 하다.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며 간밤에 토크쇼에서 짓거리는 헛소리에 홀딱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에 취약하다.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옆집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롬 그루맨저롬 그룹맨의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How Doctors Think 또는 바버라 터치먼 바버 탁맨의 바보들의 행진단 March of Folly 같은 책들이 잘 보여주듯이 박사들, 변호사들, 세계의 지도자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진화심리학의 대표자들은 자연선택을 통해 어떻게 훌륭한 해결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시종일관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기억이 왜 그렇게 자주 기대를 저버리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거짓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는 낭비하는지, 손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손해를 보는 현상이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80%가 살코기인 고기가 20%가 지방인 고기보다 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언어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왜 언어에 불규칙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넘쳐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은 떠났다 people left. 같은 문장이 4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 밖에도 나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흔히 쾌락은 생물 종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내는가? 텔레비전 시청이 인간 유전자에 이로울 것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번쯤은 시달릴 정도로 정신질환이 흔한 까닭은 무엇인지, 나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도 클루지, 저기도 클루지다. 이 모든 경우에 나는 인간의 마음이 형성될 때 진화의 관성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위대한 것과 아쉬운 것 구별하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지적 기벽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우리 정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조차 위안거리를 찾아내곤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력이 나쁜 까닭은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예컨대 시를 쓰거나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매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애매함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아무리 분명히 표현하려 해도 문장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 예컨대 형사재판의 증언대의 선목격자의 경우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억력이 기대를 저버릴 때 실제 인간의 인지적 결함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목욕물을 쏟아버리면서 아기까지 내팽개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클루지들이 유익한 적응 형태들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생물학자 레슬리 오겔레슬리 올거은 일찍이 자연이라는 어머니는 당신보다 영리하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체로 그러하다. 어느 개인도 자기가 한 일을 자연이 한 일에 견줄 수 없다. 그리고 자연이 설계한 것들은 대부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섬세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생물학자들은 언뜻 쓸모없어 보이거나 졸렬한 듯한 자연의 설계에 당황했다가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연의 섭리에 담긴 오묘함과 찬란함, 통찰의 심오함을 과소평가했음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깨닫게 된다. 나는 철학자 덴데네 덴데네데 이 말이 일면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체스에서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적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의 물리적 체계가 인지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이 언제나 독창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인간 마음의 여러 측면들을 그 자체로서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충분히 값진 일이다. 이해하고 개선하기. 클루지가 완전한 것보다 더 많든 아니면 완전한 것이 클루지보다 더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것에서 배울 수 없는 두 가지를 클루지에서 배울 수 있다. 첫째로 클루지는 우리가 진화해온 역사에 대해 특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관찰할 때는 수렴된 여러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을 낳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반면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쉽게 알아챌 때가 많다. 완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전지전능한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불완전한 것은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법의학적 단서를, 다시 말해 과거를 재구성하고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말년에 스티븐 J. 골드가 말했듯이 불완전한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과거의 유물, 쓸모없는 것, 이상한 것, 별난 것,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역사를 보여주는 기호들이다. 그리고 둘째로 클루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단서를 줄 수 있다. 우리가 80% 완전하든 아니면 20% 완전하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무의미한 숫자다. 우리 인간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클루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진화해온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솔직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클루지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은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지 않다. 우리의 사고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만으로도 추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를 생각하라. 라는 간단한 원칙의 가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있었을 만한 것 또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반사실적 사고 counter factual thinking의 가치 또한 증명되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 능력은 개선될 것이다. 빌 클린턴 정부의 첫 채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벤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생애의 여러 국면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바른 선택은 종종 최종 선택한 길뿐만 아니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이 비누는 99.4% 순수한가? 아니면 0.6% 유해한가?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들은 정치인, 광고주,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직원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가공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유권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사태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질문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안락사 법규를 살인적인 의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 있게 죽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볼 것인가? 근무 시간이 시간제로 줄어든다면 그것은 임금의 삭감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맥락 기억은 우리가 언제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을 뜻한다. 우리가 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찾아내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런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믿든 말든 미국 인구를 통틀어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큰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더 큰 신발을 사서 신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이 크다고 해서 더 똑똑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자연스러운 추론은, 즉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은 옳지 않다. 위의 예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발이 작은, 따라서 가장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곧 역사 수업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갓난아기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때문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는 것의 원인은 아니다.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의학에서 야구 통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결론 도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표본이 클수록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어느 야구선수가 한 경기에서 사할을 치는 것은 한 시즌 동안의 모든 경기에서 사할을 치는 것과 도저히 같을 수 없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큰 수의 법칙과 of large numbers이라고 알려진 이것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 분명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자연의 어떤 본성에 의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흔히 표본이 매우 작을 때조차 그곳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겨우 몇몇 야구 경기에서 또는 단 하루의 주식시장 결과에서 발견되는 유형은 순전한 우연 이상의 것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어느 뜨내기가 지난 10경기에서 사할을 치면 그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3할 타자가 때로는 며칠 동안 4할 타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을 특별한 뉴스와 결부시키는 주식시장 분석가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오늘 시세가 올라간 까닭은 에크미 페더레이티드사가 예상외로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석가가 실제로 오늘의 시세 상승은 우연한 등락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행히도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베트에 따르면 일반인이 큰 수의 법칙에 더 민감해지도록 가르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가 만족스러울 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먹을 식품을 고르는 것과 배고플 때 가게에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교해보라. 만약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식품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쇼핑을 위해 1년 내내 돈을 묶어두는 크리스마스 적금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유동성이 힘인 세상에서 왜 돈을 미리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의 진화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완전히 사리에 맞는 전략이다. 유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쉽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체중을 줄이겠다. 또는 이 논문을 마감 시한 전까지 끝낼 것이다. 와 같이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단순히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3kg을 줄여야지. 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피를 거웨츠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 컨틴전시 플랜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겠다. 와 같이 X이면 Y이다. 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클루지스러운 본성에 대한 이해는 왜 거의 모든 것들이 조상 전래의 반사 체계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나중에 진화의 반사 체계에 접목된 숙고 체계는 뇌의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짜인 조건 계획은 이러한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추상적인 목표가 선조 체계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즉 모든 반사의 기본이 되는 X이면 Y이다. 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피로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필요할수록 숙고 체계보다 반사 체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으로만 결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합리적 결정을 선호한다면 그것을 위한 승리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예방 프리벤션 틀 속에서 행동의 비용, 내가 안 가면 음악회 입장권에 쓴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되겠지? 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추진 프로모션 틀 속에서 행동의 이익, 재미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건전한 판단은 당연히 비용과 이익의 두 측면을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기질과 기분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덧붙이자면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이라고 부르는 것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 예컨대 공공기금 1억 달러를 야구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자. 1억 달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니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맥락에서 야구장을 건설하면 어떤 다른 기회들이 이를테면 채무를 갚아 장래의 이율 지급을 줄이는 일이나 초등학교 3개를 새로 짓는 일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가시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다. 개인의 수준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것 아니면 다르게 보낼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따라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무원들은 꽃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보다 사람의 눈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설치되어 있을 때 더 자주 커피 값을 지불한다. 사람의 눈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모든 것이 현재의 순간에 더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은 옳다. 만약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동차를 피한다는 단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러나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 초코 케이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한다. 건강 유지라는 나의 장기 목표에 비해서 단 것을 좋아하는 내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나의 현재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상관을 씹어대는 이메일을 보내면 지금은 기분이 흐뭇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작정 멀리서 살핀다고 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몇 개월 뒤에 무슨 일을 하기로 이를테면 6개월 뒤에 자선행사에 참석하기로 또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약속했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약속 당시에 그 일은 전혀 해롭지 않게 보였겠지만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되도록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과자와 그저 그를 통해 머릿속에 떠올린 과자의 상대적 유혹에 대해 살펴보았다.
좀 더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의 고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 상표의 콘돔에게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 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 상표의 콘돔이 한창 성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 상표를 선택하였다. 내 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생생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보완해 줄 것이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결정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우발적인 경우와 반대의 경우들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전략들은 간편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똑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이 관심을 끄는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뷰리던의 당나귀 뷰리던스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신중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껴두어라.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마지막 제안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주식 투자 조언만큼이나 하찮게 들릴지 모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것은 이론적으로야 맞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얘기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예컨대 내가 신념에 관한 장에서 서술했던 죽을 운명의 부각 mortality salient 현상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집단의 성원들을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되도록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답하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앞서 서술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동적으로 예비 프라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제안들은 인간 마음의 한계에 대한 견실한 경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안들은 제각각 인간 마음의 상이한 약점들을 다루면서 진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매끈하지 못한 점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클로지가 중요한 이유. 인간 마음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섬세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교육 체계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교육 체계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19세기 교육학의 이념에 빠져 지나치게 암기를 강조하며 산업혁명과 찰스 디킨스의 엄격한 교장 선생 그레드 그라인드를 연상시킨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소년과 소녀들에게 다른 것은 말고 오로지 사실만 가르쳐라. 그 밖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뽑아내라. 그러나 이런 교육은 교육이 해야 할 일을, 곧 우리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식의 과도한 암기가 과연 유용한 목적에 기여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구글의 시대의 아이들에게 여러 주의 수도들을 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유용성을 상실하였다. 지도적인 교육심리학자이자 최근의 사고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Thinking이라는 책을 저술한 디에나 쿤이 제시하는 장면은 나로 하여금 내 중학교 시절을 너무 많이 생각나게 한다. 평균을 꽤 상회하는 한 학교의 7학년 학생이 존경받는 사회과목 선생에게 질문을 하였다. 왜 13개 주의 이름을 모두 외워야 하지요? 그러자 선생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6월에는 50개 주를 모두 외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먼저 13개를 외워두면 좋겠지? 이것은 암기라는 수레가 교육이라는 말보다 먼저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물론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 이름들의 암기 목록은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한 연구자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공부한 과목들의 기본 개념들과 관계들에 대한 피상적 이해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들이 습득한 지식 내용을 현실의 문제에 응용하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많은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고도 12년 또는 13년의 공교육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를 살고 있다. 정보시대의 아이들은 정보를 찾는데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이 책 앞에서 논의했듯이 일단 믿고 나중에야 의문을 던지는 우리의 경향은 누구나, 심지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까지 무엇이든 발표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은 인터넷에서 읽은 것이면 무엇이든 액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가 웹페이지의 저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해당 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출처의 정보가 있는지 등을 거의 무시하거나 오직 가끔씩만 검토한다. 웰즐리 웰슬리 대학의 두 연구자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들은 인터넷을 정보의 1차 출처로 이용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통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사이트의 내용보다 시각적 단서 같은 피상적 측면들에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연구에 포함된 모든 소비자의 거의 절반은 부분적으로 사이트의 구도, 글자체, 글자 크기, 색상, 도식 등을 포함하는 시각 디자인의 매력에 근거해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단순히 위키피디아나 인터넷 접속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훌륭한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회의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타고났다면 학교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라는 종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속기 쉬운 존재다. 현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들에게 절대적 진리로 제시되는 것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는 종종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들이 듣는 것이 모두 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대립하는 증거들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추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뇌와 마음의 내적 작용에 대해 많은 지식을 지닌 채 태어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인지적 취약성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학자들조차도 17세기까지는 뇌가 사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뇌가 큰 인간이 다른 생물들보다 덜 뜨거운 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거꾸로 추론하여 뇌의 목적이 피를 식히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소화기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적어두어야 하는지,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인간이 자연적으로 잘하는 것은 또 잘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일상적 논증에 대해,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또는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수업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메타인지, 지식에 관한 지식을 성찰하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판적 사고기술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의미 있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들을 점점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연구들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는 커리큘럼에 대한 최근 연구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철학에 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의 교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철학적인 문제와 씨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동용 이야기들이다. 그 중심 교재인 해리 스토틀마이어의 발견 해리 스타틀미어's 디스커버리, 이것은 해리포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인공 해리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에 대한 수필을 쓰라는 과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소년인 해리는 생각에 대해 수필을 쓰기로 작정한다. 나한테 세상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나는 전기, 자기, 인력과 같이 다른 많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놀랍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이야말로 매우 특별한 것일 거야. 이런 종류의 커리큘럼으로 16개월 동안 매주 딱 1시간씩 수업을 받은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은 언어 지능, 비언어 지능, 자신감, 독립심에서 뜻깊은 향상을 보였다. 해리 스토틀마이어의 에세이와 어린이를 위한 철학 커리큘럼은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 및 커그니션이라고 부르는 것에, 다시 말해 지식에 관한 지식의 진정한 예를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성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의미심장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마음, 사용설명서 The Human Mind, A User's Guide라는 단 한 번의 과정으로도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내서가 우리에게 제곱근을 암산으로 구할 만큼 강력한 기억력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인지적 결함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다. 우리는 증거들을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고려하도록, 우리 자신의 추론 편향들에 좀 더 민감하도록, 우리의 장기 목표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대결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클로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